안녕하십니까. 2026년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부장 오세연입니다.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시작한 이 강좌는 박물관의 전시와 연계해서 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그 6번째 순서로 오는 6월 23일에 개막하는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과 연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태국 문화부 예술국과 협력해서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239점의 문화유산을 선보입니다. 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교차하면서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워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에서 인도와 스리랑카, 크메르와 중국 같은 주변 지역의 여러 문화와 교류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런 교류 속에서 이루어낸 문화적 전통과 오늘날 태국 문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왕실과 불교 중심의 화려한 태국 미술을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강좌는 그런 태국 미술 명품전을 더욱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가 진행될 태국의 사회와 문화를 시작으로 해서 왕실 문화, 대중문화, 문학과 극예술, 불교 미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태국을 만든 주변부 역사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태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차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는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올해 강좌 역시 태국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서 아시아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만나게 될 이번 강좌와 함께 6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의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호 부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란한 미소의 나라, 그러나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비밀을 품고 있는 태국으로 학문적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태국이에는 단편적인 여행지나 맛있는 음식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6년 아시아인문자산 강좌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는 진정한 태국의 문화와 예술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강좌는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의 전시품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조명해서 전시 입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대한민국 태국학 분야를 선도해 오신 국내 최고의 학자분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강좌를 진행합니다. 먼저 1강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통섭한 태국학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한국외대의 정한승 선생님이 문을 여십니다. 태국의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태국 역사와 일상문화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을 폭넓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진 2강에서는 오랫동안 태국의 정치문화와 권력구조를 연구해 오신 부산외대 김원구 선생님을 모십니다. 태국인과 왕실 문화를 통해 태국 사회의 내부적 결속을 유지하는 왕실의 역사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3강은 대중문화와 사회현상을 연결하여 연구해 오신 서울대 이지은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태국 대중문화 속 귀신과 믿음을 주제로 한 태국인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정령신앙과 세계관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낼 것입니다. 4강은 비교문학의 방법론으로 동남아 사회를 읽어내시는 한국외대의 신근혜 선생님을 모시고 태국 문학과 극예술을 배우려 합니다. 문학이나 영화를 관통하는 태국인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감수성을 밀도 있게 조명할 생각입니다.
5강에서는 고고미술사학자인 서강대 강희정 선생님과 함께 태국 불교미술의 전개를 살펴봅니다. 불교가 꽃피운 불상과 사원건축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시대별 양식의 변화 등을 다양한 유물자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강은 냉전 시기 태국의 정치문화에서 동남아 음식의 리익까지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 오신 인하대 현신혜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태국을 만든 주변부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려 합니다. 다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6인 6색의 특강은 각기 다른 학문적 시선으로 태국의 다채로운 깊이를 소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주신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태국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문 자산 강좌 태국편 첫 주차 강의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원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태국 하면은 최근 들어 워낙 많은 한국 분들이 태국에 다녀오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그 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세 가지 태국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의 선택적 수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태국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스푼과 포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옛날에 태국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보통 손으로 먹었습니다. 이걸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의 음식 문화가 들어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포크와 스푼 그리고 나이프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는 걸 보고 태국 사람들은 이 중에서 포크와 스푼만을 선택하고 나이프는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의 음식 문화에 있어서 태국 음식은 모두 대부분이 가공된 상태로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나이프를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태국 사람들 식사할 때 보면은 스푼으로 밥을 떠서 포크로 거기다 반찬을 얹어서 먹기도 하고 가끔은 이걸 좀 썰어 먹거나 잘라 먹거나 할 때 보면은 포크로 그 음식물을 고정을 시키고 스푼의 옆면을 사용해서 썰어 먹거나 잘라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화, 태국적인 음식 문화가 태국의 문화의 수용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상징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문화적 흡수력인데요. 오늘날 태국 인구가 7천만인데 그 중에서 14% 정도가 중국계 태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이주해 온 역사는 굉장히 길은데 13세기 수쿠타이 왕조부터 중국과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주해 오지는 않았겠지만은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대규모의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해서 태국으로 많이 이주해 왔는데 중국인은 보통 세계 각지에 퍼져 살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오게 되면은 태국인으로 동화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1세대, 첫 세대가 태국에 정착할 때는 자신들의 모국어인 중국어, 중국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겠지만은 한 세대만 거치게 되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중국 문화를 제외하고 중국어 자체는 이 세대들은 구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태국인으로 동화되는,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놀라운 문화적 흡수력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태국에 있는 중국계들이 자신들과 또 다른 타이족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는 중국계니까 너도 결혼할 때 중국계랑 결혼하면 좋겠다든가, 그리고 타이족을 어떤 우리와 차별되는 또 다른 그룹으로 본다든가 이런 의식이 전혀 없이 중국에서 건너온 2세대 중국계 태국인들은 태국인으로서의 거의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외교적 탄력성입니다. 태국의 외교를 보면은 근대화 과정에서 당시에 유럽 강국들, 서구 세력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동남아까지 진출해 왔을 때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강한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라마 4세, 라마 5세 근대화 과정에 국왕에 있던, 지위에 있던 왕들이 팔다리는 잘려져 나가도 몸뚱아리는 보존하면 산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오늘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쪽에 국경지대의 영토를 일부 떼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마시키면서 끝까지 독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국은 처음에는 중립적 입장을 표방을 하다가 전세가 이제 연합국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1917년에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병력을 유럽에 파견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을 때 태국은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초기에 일본이 동남아로 진출하면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태국은 일본과 일본과 공수 동맹을 체결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총리가 피븐 송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친일 정책을 표방하는 한편 일부 지식인, 그 다음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또 피븐 프리디 파노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항일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친일, 그 다음에 지식인과 외교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의사를 표시하면서 전세가 점차적으로 연합국 쪽으로 기울어질 때 당시 피븐 송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패배하는 자가 곧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이런 양다리 외교를 걸치면서 나중에는 이 세리타이, 아까 말씀드린 항일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세리타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일본에 대항을 했는데, 이 세리타이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여러 연합국 나라에, 지금 태국 정부는 태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해서 연합국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패전국의 지위를 패전국의
취급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외교 형태를 보면은 태국은 필요한 때 양보하고 또 필요한 때는 편을 바꾸고 또 필요한 때는 양다리 외교를 통해서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로 전락되지 않은 국가고, 이러한 그 대나무 외교 혹은 양다리 외교는 오늘날까지 약소국 외교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태국의 사회와 문화 본론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안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태국의 국기를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그다음에 하얀색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삼색기, 태국어로는 통뜨라이롱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은 국왕을 뜻하고 하얀색은 불교, 그다음에 빨간색은 국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국이 어떠한 나라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삼자간, 즉 국왕과 불교와 국민, 이 삼자간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답을 도출해내면은 그게 가장 알맞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태국의 국왕, 그다음에 불교, 태국의 국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의 국왕과 태국 국왕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태국은 1932년에 이펀 혁명을 통해서 절대 군주제에서 이펀 군주제로 정치 제도가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현 라마 10세 와체랄롱권 국왕의 대관식 장면 모습인데요. 오늘날까지 태국의 국왕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통합적 상징으로서 굳건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현 라마 10세의 선왕 라마 9세, 우리가 푸미폰 국왕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국왕은 70년간 태국을 통치하면서 선정을 베풀어서 오늘날까지도 태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정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다. 그런데 태국은 1932년에 이펀 군주제로 바뀌고 나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20번의 쿠데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국왕이 중심을 잡는 중심추, 그 다음에 주로 군부와 민주 세력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아래쪽 그림 중에서 우측에 있는 그림이 1991년에 당시 수찐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뜨리치 짬롱 시몽이라고 하는 민주 세력의 지도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프렘이라고 하는 추미론 당시 원장이었었는데, 갈등이 고조되고 발포령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할 때에 푸미폰 국왕이 수찐다 장군, 그 다음에 짬롱 옛 방콕 시장, 그 다음에 추미론 원장 세 사람을 불러놓고 30분 동안 훈시를 하게 됩니다. 훈시하는 장면이 태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국왕의 훈시가 끝나고 나서 사태는 곧바로 진정 국면으로 되도록 하고 국민들은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국왕의 성격과 위상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코타이 시대 때 보면은 태국 역사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수코타이 왕조인데 글자 그대로 하면은 행복의 아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238년에 창건돼서 1438년까지 200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1392년에 창건됐으니까 약 150년 시차를 두고 똑같이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국왕이었습니다. 온정주의적 국왕이라고 하는 건 어버이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백성의 삶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국왕, 그러니까 어버이와 같은 국왕, 이걸 우리가 온정주의적 국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수코타이 시대 초기 때 국왕 이름 앞에는 대개 퍼쿤이라고 하는 말이 접두사처럼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퍼쿤 람카맹, 수코타이 3대 왕조의 왕 이름인데 타이 문자를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퍼쿤 할 때 퍼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쿤이라고 하는 건 관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정주의적 국왕의 위상에다가 법왕주의적 국왕의 의미가 더해졌는데, 법왕주의라고 하는 건 태국어로 탐마라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탐마라고 하는 건 붓다의 가르침, 우리가 불법승할 때 법에 해당되는 거고, 라차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마라차,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백성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국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 문자를 처음 만든 랑카명 대왕이 새로 만든 문자로 사면의 돌 비석, 돌기둥 위에 당시 왕조의 내력, 그 다음에 수코타이 왕조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기록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물에는 고기가 있고 논에는 벼가 있다. 그래서 이는 태국인들의 주식이 밥과 생선 인 것을 감안할 때 랑카명 대왕은 당시 수코타이 백성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다라고 하는 걸 물에는 고기가 있고 눈에는 벼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유타야 시대로 들어서는데 1350년에 창건돼서 1767년까지 33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아유타야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불멸의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조의 이름을 잘 줘서 태국 역사상에 가장 오래 존속했던 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타야 시대에 들어서면서 온정주의적 국왕, 법왕주의적 국왕은 신권주의적 국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권주의적 국왕이라고 하는 건 태국어로 테와라차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바라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와라고 하는 건 하늘이라는 뜻이고 라차라고 하는 건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현신한, 그러니까 대개는 힌두교의 사상에 기반해서 하늘에 있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통치하다가 자연적인 수명을 다 누리고 나서는 다시 하늘나라로 되돌아간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어에서 왕이 서거하는 걸 사완콧이라고 하는데, 사완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라는 뜻이고 콧이라고 하는 건 되돌아가다. 그래서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신에서 우리를 다스렸던 국왕이 다시 하늘나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태국인들의 개념을
사완콧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권을 확립하게 되고 엄격한 궁정 의례와 그다음에 위계 질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 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번영, 부의 창출 이런 걸 이루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국왕이 아유타야를 창건한 우텅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유타야는 엄청난 번영을 누려서 나중에 버마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일부 기록에 보면은 사흘 밤 사흘 낮 불에 탔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타나코신 시대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왕인데, 앞서 말씀드린 아유타야가 멸망하고 딱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유타야 세력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태국을 뒤찾아서 톤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창건하게 되는데, 불과 15년간 존속했다가 라타나코신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라타나코신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즐겨 찾는 에메랄드 사원, 와프라 깨우, 그 다음에 왕궁이 소재한 지역 이름이 라타나코신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은 라타나라고 하는 건 보석이라는 뜻이고 코신이라고 하는 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석천의 보석, 인드라신의 보석 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 1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짜끄리였습니다. 그래서 라타나코신 왕조를 우리가 라타나코신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짜끄리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마 1세 짜끄리 장군이 방콕을 건설하고 방콕의 현 왕조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라마 5세에 이르러서는 한참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라마 5세는 굉장히 청명하고 슬기로운 국왕이어서 성공적으로 군대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압박을 겸허하게 달래가면서 독립을 유지한, 그러니까 아마 근대화 시기에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아까 문자를 창제했던 람카맹, 그 다음에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그리고 독립을 유지했던 쭈랄롱권, 이런 왕들은 다른 왕들하고 조금 차별화해서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람카맹 대왕, 쭈랄롱권 대왕 이러는데, 우리가 왕과 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태국 국왕이 라마 4세 몽굿 왕이고, 그 영화에 보면은 군데군데에 왕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태자가 바로 라마 5세입니다. 근데 라마 5세가 서거하는 시기가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입니다. 그다음에 라마 7세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당시의 국왕입니다. 당시 프랑스로 유학했던 젊은 장교 피분 송크람, 그 다음에 법학도 프리디 파놈용,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입헌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라마 7세는 당시 국제정사의 흐름에 조금 밝은 면이 있어서 이를 수용을 하고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라마 9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미폰 국왕인데,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간 선정을 베풀어서 국민의 아버지, 그 다음에 개발과 통합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마 9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10세는 현 국왕 와차랄롱권 국왕입니다. 그래서 라마 10세까지 태국은 국왕이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아직까지 그 지위를 누리고 있고, 우측의 사진에 보면은 지금까지 언급한 라마 1세, 라마 5세, 라마 7세, 라마 9세, 그다음에 가운데 라마 10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푸미폰 국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이 푸미폰 국왕은 1946년에 19살의 나이로 국왕 자리에 올라서 70년간 통치를 하고 2016년에 나이 90세가 됐을 때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70년간 태국을 통치해온 왕입니다. 이 푸미폰 국왕은 출과 수행과 불법의 실천, 불법을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탐마라차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흑백 사진우 한 장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푸미폰 국왕이 젊은 시절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출가 수행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푸미폰 국왕은 국왕에 재위하는 70년 동안 전국 순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오지, 소외받는 계층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소통하고 삶의 어려움, 그 다음에 그들이 겪는 애환, 이런 걸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태국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촌 개발 사업에 힘썼는데, 주로 소외받는 계층 오지의 농민들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릴 때 관계, 수로시설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래서 인공 강우에 대해서 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 보면은 고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고산족들이 과거에 양귀비를 재배해 가지고 아편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왕실 프로젝트로 이 사람들이 아편 대신에 커피를 재배해서 가계 소득을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꽃을 갖고서 화훼 산업 등으로 이들의 소득을 올리고, 아편 재배해서 좀 더 건전하게 여러 가지 특산물을 재배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보살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푸미폰 국왕을 21세기 온정주의적 국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태국의 왕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존중받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태국은 왕실을 모독할 경우에 3년에서 1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112조의 왕실 모독 처벌법으로 보호를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국왕은 국민들 가슴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1979년부터 태국은 저녁 뉴스 시간에 왕실 동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태국의 저녁 뉴스가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되는데, 8시가 되면은 카우나이 프라라차 쌈낙해서 왕실 동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국왕이 어디로 행차해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왕비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공주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하는 왕실의 동정을 상세하게 보도를 하는데, 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는 도시의
TV 보급률이 9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1980년대 후반에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온 가족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직장에서 돌아오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있을 때 8시가 되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구강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근데 나오는 걸 보면은 좌측의 사진처럼 연꽃을 들고 있는 노파하고 소통하는 포미폰 구강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영위해가는 이 국민들, 그다음에 농촌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재배해서 활로를 열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고, 이러한 노력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0년간 꾸준히 행해왔다 생각을 하면은, 푸미폰 국왕이 아까 1949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랬는데, 그래서 7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은 태국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어르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국왕은 푸미폰 아둘라야 되셨고, 저녁마다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 더운 나라에서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국왕의 모습을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이 성군의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각인되고 전파됐다. 그러니까 가슴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해서, 태국에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많이 목격을 하셨겠지만은 대학을 나온 자녀들은 대개 왕실, 그 국왕이나 공주나 왕실로부터 학위 수여를 받는 장면을 찍은 졸업사진이 그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나 그다음에 거리 곳곳에 이런 국왕의 초상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에게 푸미폰 국왕 하면은 아버지와 같은 온정주의적 국왕.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 왕실 용어라고 해서 또 다른 층의 언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 대신 수라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태국인들은 이런 왕실 용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국왕과 만나서 소통할 때는 일반 태국 국민들이 국왕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푸미폰 국왕은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의 대상, 다시 말해서 부모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태국의 12월 5일이 아버지의 날인데, 이 날이 바로 푸미폰 국왕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8월 12일은 어머니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시리킷 왕비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푸미폰 국왕 라마 9세의 통치 과정을 거치면서 태국인들에게 국왕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 2장이 있는데, 왼쪽 사진은 왕실 특유의 전통 예법과 엎드려 절하는 문화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전 익락 친나왓 태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당시의 시린턴 공주를 아련하는 장면입니다. 일국의 총리가 바닥에 엎드려서 공주에게 경의를 표하고 소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현재 아누틴 총리인데, 아마도 총리의 임명장을 받을 때
절차에 따라서 국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국왕을 향한 깊은 존경과 경의의 표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왕실 의상 변화와 사회적 논쟁이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MZ세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왕실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논의가 점차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관한 하는 세대, 지역, 계층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진 두 장이 오른쪽에 있는데, 위에 보면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면서 자신들의 이슈를 표출하는 장면인데, 옛날 프라유트 짠오차 총리 시절에 3가지 요구 사항을 시각화한 겁니다. 군부의 퇴진, 그 다음에 민주헌법으로의 개헌, 그리고 맨 끝에 왕실 개혁. 이렇게 왕실 개혁에 대해서 일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태국기를 가지고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이 노란색 옷은 왕실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푸미폰 국왕이 태어난 날이 월요일인데, 태국인들은 각 요일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다 준다는 색이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이 바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푸미폰 국왕 시절에 중요한 계기마다 태국 사람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국왕에 대한 존경과 애정, 때로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옐로우 셔츠 하면은 우리가 소위 왕당파로 부르는 정치 세력화, 정치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가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태국의 국왕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태국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국을 보게 되면은 국교로 불교를 정한 건 아니지만은 태국 사람들의 93.5%가 불교 신자고, 그리고 태국 전역에 35,000개 이상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국을 불교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불교가 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스리랑카를 통해서 유입된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불교가, 태국식 불교가 정착이 된 건 보통 13세기 전후 해서 정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국의 불교는 상자부 불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부 소승 불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자부 불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람카명 대왕이 왕실에서 상자부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태국 남부에 나콘시 탐마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스리랑카에서 온 고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람카명 대왕이 그 고승을 초빙해 와서 승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태국은 왕실과 백성 모두가 상자부 불교를 수용하는 불교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고, 리타이 왕은 람카명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람카명 대왕이 수쿠타이 왕조 3대 왕이니까 리타이 왕은 6대 왕인데 왕으로서 처음 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불교 풍습, 불교 명절이 사회적으로 정착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석가탄신 내일 비롯해가지고 불교 명절이 태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절 축제, 로이크라통, 송크란 이런 명절의 불교적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정착이 됐고 태국식 불교 건축 양식이 등장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원에 가서 주탑의 모습을 보면은 오른쪽 사진 위쪽에 보시면은 돌탑의 상층부가 이걸 태국어로는 덕부어 뚠이라고 하는데 연꽃 봉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봉우리 모양을 하고 있는 불탑, 이게 수쿠타이 왕조 때 등장한 불교의 불탑 건축 양식입니다. 그전에는 대개 종 모양을 한 스리랑카 양식이 많았었는데 13세기에 이런 연꽃 봉우리 모양의 주탑, 그 다음에 태국 사원이나 일반 건물들까지 가만히 보시면은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 지붕이 한 겹, 한 층이 아니고 서너 층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층 지붕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층 지붕, 이게 전부 수쿠타이 양식의 불교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사실 태국은 타이 문자가 창제가 되고 그 다음에 태국식 불교가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쿠타이의 그 태국식 건축 양식 예술이 모습을 드러내서 오늘날 우리가 태국적이다, 이건 태국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모습을 처음 드러낸 게 13세기다. 그래서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가 남쪽으로 스리랑카를 통해서 동남아 전역으로, 특히 대륙부 동남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전파되면서 동남아가 불교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반면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간 불교를 우리가 북방불교 이렇게 하는데, 북방불교는 중국을 불교화시키지 못하고 불교가 중국화됐다. 중국화된 불교를 우리 한국이 받아들이고 일본에 다시 전파를 해주고, 그래서 불교가 동남아에 와서는 동남아 전역을 불교화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특히 대륙부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건축 양식, 승려들의 그 의복 생활, 그 다음에 불경에 사용되는 언어 팔리어, 산스크리트 이런 게 상당히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교가 태국에 정착되면서 태국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보면은 첫 번째는 출가 수행의 풍습입니다. 수쿠타이 시대 때 리타이 왕이 처음 왕으로서 출가 수행했다 이러는데, 그 이후로 이런 출가 수행은 태국의 불교식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태국 사회에서 20세가 된 남성은 석 달 동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출가 수행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사리 분별,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다. 그래서 태국인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행하게 되면 선이고,
붓다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되면은 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선이냐 아니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선이냐 악이냐 구분할 때 태국 사람들은 이건 선이 아니다. 나쁜 것이다 이러는데 왜 그러냐라고 근거를 묻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무사와다 외라마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는데 거짓말하게 되면 이건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럼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붓다의 가르침.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산 목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승려가 아니더라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국의 유기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살처분하지 못하는 그 기저에는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어떤 도덕적 판단 기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승려들은 단체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게 된다. 그래서 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출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콘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덜 익은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가 수행을 거쳐서 그러니까 석 달간 출가 수행을 하고 나온 사람은 만디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앞에다가 티시라고 하는 말을 접두사처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만디시라고 하는 건 성숙한 인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디스는 오늘날 학사 과정,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디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국어의 도덕 혹은 윤리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실라탐인데 실라탐은 신이라고 하는 자립 형태수와 탐마라고 하는 자립 형태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신은 계율이라는 뜻이고 탐마는 불법승할 때 법에 해당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르마라고 표기를 많이 하는데 태국식 발음으로는 탐마입니다. 실라탐, 도덕, 윤리, 이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지정한 계율과 이렇게 행하라라고 한 가르침, 이 두 말을 합성해 가지고 도덕 혹은 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 사회에서 출가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 사회적 의무와 신뢰를 형성하는 제도화된 사회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보와 윤희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업보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처하에 있는 처지, 내가 겪는 모든 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한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사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좀 쉽게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회 사상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 우리가 지은 업을 바탕으로 다음 생애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미래 지향이죠. 그래서 현세는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미 정해진 과업의 한 결과니까 이걸 수용하되 내생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업보에 대한 결과고 미래는 오늘 쌓는 공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태국인들이, 태국 사회가 그래서 아직은 선을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런 업보, 윤희 사상에 기인한 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업은 좋은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이 태국인의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출가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가 수행은 태국 사회에 있어서 불교적 가치와 도덕을 배우는 전인적 교육 과정이다. 오늘날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최소한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인격적 수양하는 수행의 시간이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고, 부모에게 공덕을 바치는 대표적 효행 실천이다. 그렇다면은 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어떻게 부모에게 공덕을 바치는 것이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태국 사람들은 속담에 무엇건 미앗이라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밑에 태국어로 적혀 있는데, 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비집고 들어가기 전에 출가 수행하라. 그러니까 미앗이라고 하는 건 비집고 들어오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제도에 의해서 우리 가족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해서, 여기서 미앗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은 결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출가 수행해라.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면은 뭔가 최소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석 달간 절에 들어가서 붓대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인 수양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 도덕성뿐만이 아니고 책임감까지 배워서 가장으로서의 임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능력, 지혜, 이런 걸 갖춰야 되지 않냐 해서, 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결혼하려면은 특히 반드시 석 달간의 출가 수행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속담, 우측 밑에 보면은 태국어로 적혀 있는데, 이건 꺼자이 팔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색 옷자락을 잡고 올라간다, 이런 건데, 의역을 하면은 황색 가사자락을 잡고 극락에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의 출가가 부모의 공덕으로 환원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아들 자신에게도 큰 공덕을 쌓게 되지만은, 그 공덕이 부모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부모님보다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성인 남자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건 가장 큰 효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아들의 출가 수행이 그 공덕이 어머니께 돌아가는가? 일단은 태국의 모계 사회적인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사회에서 현재도 상당 부분 그러하지만은 여자들에게는 출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출가 수행하게 되면은 스스로 공덕을 쌓을 수 있지만은, 어머니에게는 출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사회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출가 수행하는 걸 그 공덕의 힘으로 그게 어머니가 극락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평소에 선업을 많이 쌓지 못하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아들이 출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들의 황색 옷자락 끝을 잡고 극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건데, 중요한 건 아들이 출가 수행하게 되면은
그 공덕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출가 수행은 하나의 통과 의례이면서 태국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교 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은 가끔 태국 사람들이 기차나 버스의 차창 밖으로 어떤 절의 모습, 불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손을 올려서 잠깐 합장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절이라고 하는 거,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 건 태국 사회에서 어떤 기능,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종교기관, 두 번째는 교육기관, 세 번째는 의료기관, 네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기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예불과 명상, 불교 의례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한 달에 4번 완프라라고 하는 예불일이 되면은 절에 가서 스님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살다 보면은 무겁게 느껴지는 고달픔 이런 걸 사원에 가서 내려놓고 잠시 수행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나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에 부딪혔을 때 스님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고 오는, 그래서 태국 불교에서 승려는 이렇게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사제 기능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태국의 대부분의 통과 의례는 사원, 승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충가 수행할 때 그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사, 그 다음에 영적 지도 이런 게 사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문자와 불교 경전을 가르치는 게 사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걸, 근대 교육기관에 들어서기 이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은 서당에서 주로 훈장 선생님이 공맹 사상을 비롯한 유교 사상을 한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교육이었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하게 태국은 사원에서 승려가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통해서 부다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국에서 학교를 롱리안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배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학교는 불교 사원이 학교 기능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출가 수행을 통해서 인성, 도덕교육, 전인적 교육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불교 사원이었다. 그래서 태국의 불교 사원은 전통적으로는 학교이기도 했다, 교육기관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원은 신앙과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전승하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옛날에 식자층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려들이 여가 시간에 의학 서적도 읽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갖추게 되고, 그런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주로
마을 주민들이 누가 탈이 났다, 아프다, 병들었다 하면은 그 치료와 치유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불교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 마사지, 이것도 왓포 사원에서 시작된 대체의학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날 왓포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타이 마사지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사원 안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다 보면은 체조하는 여러 가지 형상의 도사상을 볼 수가 있고, 여러 약초들이 재배되고 거기에 팻말로 약초 이름과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팻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왓포 사원은 어떻게 보면은 태국의 옛날 최초의 약학대학이면서 의과대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했다, 이러는 건데, 옛날에 태국에서 가난한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많을 경우에 모스마이들은 한두 명 절로 보내가지고 절에 기거하면서 스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덱왓 또는 아람보이라고 하는데, 사동이라는 뜻입니다. 절의 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먹고 자고 기거하면서 스님 시중을 들게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공덕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 좀 시간이 있을 때 스님께서 아이를 훈육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그래서 일설에는 고관 대작의 자녀들도 일부러 그 아이를 올바르고 건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동으로 절로 보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은 재난구호와 지역 공동체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마을에서 누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원에서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줬고, 어떤 재난이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구석구석까지 돌봄의 손길을 뻗쳐준 곳이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기능을 하는 곳도 사원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사원은 지역 주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와 나눔의 중심지, 삶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태국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태국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인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수상시장에서 보면은 혹은 강변에 수상가옥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태국인들은 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태국 전역에 곳곳에 사원이 있고,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탁발하는 승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불제자인 사람들, 그 다음에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즐기는 걸 좋아한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의 종족 분포도를 먼저 보면은, 오늘날 태국의 인구가 7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타이족이다라고 이렇게 그룹핑하는 그 종족 집단이 7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계가 한 14%, 그 다음에 말레이계가 3% 혹은 4%, 그 다음에 기타 소수종족이 8%다, 이러는데,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태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심어주기 위해서 종족적인 어떤 통계, 집계 이런 걸 좀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태국에 분포돼서 살고 있는데 타이족은 타이 전역에 태국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중국계 태국인들은 오른쪽 지도에 보면 노란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콕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방의 거점 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말레이계는 말레이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남부의 빠따니 얄라 나라티와드 세 개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가면은 주민들의 80% 이상 90% 정도가 말레이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국은 다종족 국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수의 종족이 모여 살고 있는 다종족 국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태국인들은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5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 중심 사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인들은 업보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을 수용하고 공덕 지향의 삶을 산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유연하게 혹은 쉽게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순응하는 삶에 있어서 조금 수동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들,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현세는 과업에 의해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원에 기부를 하거나 승리에게 탁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선행을 베푸는 공덕 지향의 삶을 산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탐분, 탐탄, 그래서 공양, 공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아들이 단기 출가하는 이러한 어떤 효와 불교와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태국식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왕 존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국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태국에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시작할 때 혹은 중요한 행사가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국왕 찬가가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 상징색인 노란색 옷을 착용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미폰 국왕의 탄신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란색을 입었는데 나중에 이게 정치적인 색채가 가미되면서 왕실을 상징하는 색깔, 그 다음에 왕당파 경향을 갖는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색깔이 됐다. 그 다음에 국왕 얼굴이 그려진 지폐나 동전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는 이른바 아까 형법 112조 왕실무독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태국인에게 국왕은 국가의 지도자이자 국민의 아버지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집안 곳곳에도 국왕 부처의 사진, 거리에 국왕의 초상화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태국인들은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달프다, 어렵다, 참 힘들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삶의 의지가 좀 약해졌을 때 국왕 얼굴을 보면은 기운이 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럿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와 체면의 문화에서 태국 사람들은 관계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직설법보다는 완곡법을 사용하는 우회적 표현, 그 다음에 끄랭짜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끄랭짜이라고 하는 건 부담 갖다, 어려워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염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윗사람의 제안에 직접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식당 음식이 맛없어도 정면으로 맛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말을 굉장히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 공개적 반박보다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보면은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의를 오래 합니다. 저도 태국의 한 대학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데 학과장 회의를 하게 되면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 7시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회의가 너무 길다. 회의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짧게 하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몇 마디 나눌 때 보면은 대부분 회의가 너무 길다. 무슨 회의를 이렇게 오래 하냐 해서 불만을 살짝 동료에게 표하는 이런 건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포용과 유연한 문화적 흡수력. 그래서 외래 문화의 태국화, 다양한 집단 공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계 태국인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사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태국인의 신앙세계 보면은 믿음의 중증성과 포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 가보면은 많은 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적 조형물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한국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불상이다 싶은데 자세히 가서 보면은 불상의 왼쪽 오른쪽으로 팔이 4개 혹은 6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불상이 아니고 브라흐마 신사입니다. 이게 태국에 유입된 힌두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브라흐마 신이고 태국 대학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은 가네샤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코끼리 얼굴을 하고 있고 몸뚱아리는 사람 가네샤 신이죠. 뭐 지혜를 가져다 준다, 부를 일구게 해준다 해서 학생들은 시험 때만 되면은 가네샤 신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얼룩말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룩말상은 태국인들이 얼룩말의 그 모습이 길에 횡단보도에 칠해져 있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 해서 우리를 교통의 어떤 안전을 도모해 준다 해서 이런 얼룩말상도 있고 그 다음에 닭의 조형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게 앞이나 사원. 옛날에 나레수원 왕이 닭쌈을 많이 좋아해서 닭을 좋아했다. 여기서 기원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닭이 모이를 이렇게 쪼아 오는 형상에서 재물을 많이 쪼아들이다 해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해서 가게 앞에 이렇게 닭의 형상, 조형물을 해놓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은 승려에게 시주를 끝내고 곧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큰 나무에 오색천이 둘러져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정령 신에 대해서 물을 갖다 바치고 향을 피우고 하는 불교적 의식을 행하고 그게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가서 나무의 정령신에게 경배드리는, 그래서 태국에서 종교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런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는 신앙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성소수자가 방송, 서비스업 등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그 태국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인접 국가에 비해서 성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소수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게 그나마 태국 아닌가. 그래서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보통 타이라고 얘기하는데 타이 그 자체가 자유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섭받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 사회적 간섭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성소수자들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회생활을 좀 그래도 조금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은 외래 문화를 태국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다. 그 다음에 끝으로 5번째, 유연한 실용주의와 즐거움 추구. 아까 말씀드린 대나무 외교, 그 다음에 싸눅 문화. 싸눅이라고 하는 재미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태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사회에서 균형을 유지한 대나무 외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태국은 유연한 실용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직장, 회식 또는 행사에서 게임, 노래가 자주 포함됩니다. 진짜 어떤 행사, 신입생 환영회, 그다음에 무슨 신입회원 환영 회식 뭐 이런 행사할 때 보면은 태국 사람들 거기다 꼭 게임하는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나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조금은 유치하다 싶은 어떤 행사, 노래자랑 이런 걸 굉장히 재미있게 하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이밴라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유지한다. 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마이밴라이입니다. 웬만한 건 다 마이밴라이. 약속 시간에 좀 늦었다. 마이밴라이 괜찮다. 근데 이 마이밴라이라고 하는 게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 중고 오토바이였어요. 근데 중고 오토바이다 보니까 가끔 고장이 나서 수리점엔 맡긴단 말이죠. 더운 날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뚝뚝 불러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맡기고 몇 시까지 수리가 끝나겠느냐 해서 오후 3시면 된다 해서 오후 3시에 약속을 잡고 돌아왔다가 다시 뚝뚝을 타고 오토바이 수리점 가보면은 멀리서 봐도 아직 수리가 안 끝난 게 제 오토바이 아직 수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면은 오토바이 수리하는 사람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마이밴라이. 그러니까 실제로 괜찮다고 할 사람은 전대. 그러니까 뭐 양해를 해줄 사람은 전대. 마치 오토바이 수리공이 저한테 어떤 양해를 해주는 것처럼 괜찮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오토바이 수리공이 저한테 했던 건 금방 끝나니까 괜찮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바로 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마이밴라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밴라이랑 조금 다르다 이러는데 나중에 제가 라오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래 살고 있는 교민 한 분이 라오스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법벤양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벤양이 마이펜라이의 라오스어입니다.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가 원래 언어나 문화나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은데 여기도 태국과 같은 마이펜라이 문화가 있구나라고 제가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하고 삶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태국 나름대로 그들만의 흥문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그럼 태국 사람과 한국인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태국 사람은 굉장히 느긋한 데 비해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아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짜이엔옌이다 이랬는데 마이펜라이다 이랬는데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짜이엔옌이라고 합니다. 그건 짜이엔옌은 차분해라, 서두르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짜이런하다, 조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태국은 느긋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땅은 비옥하고 강수량이 풍부하고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자연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큰 전쟁은 버마와 마지막 전쟁을 치른 게 1782년이니까 최소한 한 300~400년 동안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의식, 서둘러야 되는 상황을 잊고 산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일단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1년간 고통을 겪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모내기는 언제까지, 추수는 언제까지, 겨울에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김장을 언제까지 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시간적인 데드라인 속에 살아왔고 그 다음에 잦은 외침으로 인해서 전쟁, 위기 상황 이걸 굉장히 우리가 둘러싸여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으면은 아주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 사람은 아주 느긋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조급한 성격을 갖게 됐는데 이것이 옳고 그르다, 더 낫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형성된 성격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펜라이 문화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문화하고 한국인들 그런 하이레우 쉽게 화내고 쉽게 풀어지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한번 훼손되면은 복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누구하고 한번 크게 다퉜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화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마이펜라이하고 넘어가고 갈등을 좀 식힌 다음에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향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갈등을 시키고 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적 제약이 있고 위기 상황은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서둘러 이러다 보면 직장 상사가 부하 사원에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 위기를 일단 잘 넘기게 되면 저녁에 수고했다고 어깨 토닥이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하는 이런 그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걸 태국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아주 곤란한 문화다. 그 다음에 태국 사람은 뚜어 크라이 뚜어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반면에 한국은 루엄뺀 루엄따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기주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타인의 영역을 일정 부분 존중해주는 문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관계를 훼손시키려 하지 않고 타이라고 하는 그 자유로움, 누구를 간섭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가 사분 오열되면은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칫 긴장을 풀다 보니까 북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단결을 하고 서로 힘을 모으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래서 국민 총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단군 이래 최대의 행사다 해서 어떤 국가적인 행사,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올 때 정부에서 5부제, 10부제 이런 차량 운행에 어떤 제한을 주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별로 불만을 갖지 않고 기꺼이 협조해주는 그런 문화가 바로 이런 바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소와 친절로 다가가라.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보이는. 그러니까 태국 사람은 웃는 게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식당이나 상점 직원들이 항상 웃으면서 응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면 충돌보다는 미소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미소가 보면은 좀 다의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배타적이지 않다. 당신을 환영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때로는 난처할 때 조금 이 상황을 조금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는 미소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가끔은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뭔가 일을 좀 제대로 성과를 못 내서 조금 나무라는데 상대방은 좀 미안한 표정보다는 웃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태국인은 그 미소가 그 당시에 조금 고조되어 있는 그 갈등 혹은 위기, 이걸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완충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인의 미소는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사회적 완충장치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방의 체면과 자존심을 존중하라. 그래서 업무 지연 시에 질책 대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의의적으로 질문을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적이나 질타는 절대 금해야 된다. 그래서 태국에서 보통은 학교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을 좀 나무란 모양입니다. 왜 숙제를 제때 안 하냐, 성적이 안 오르냐, 뭐 왜 게임만 하냐, 이런 잔소리 내지는 꾸지람을 했겠죠. 근데 이게 차 안에서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들을 교문 앞에 내려주면서 교문 안으로 걸어가는 아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잔소리를 더 이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뭐 꾸지람을 하든 뭐 괜찮은데 교문에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 데서 아버지한테 질책을 들은 걸 그 자존심, 아들 입장에서 보면 체면에 손상을 받은 건데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목격한 하나의 예고. 그다음에 회의 중 반대 의견은 부드러운 완곡어법으로 전달한다.
태국 한국 사람들은 직설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고 이러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직설법보다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상대방의 체면 유지가 우선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과보다 관계를 먼저 만들어라 이러는데 공식 협상 전에 식사나 차를 함께하며 친분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보다 인간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노하우보다는 노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 추천장 한 장 써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뭐 작은 일을 해결할 때도 누구 소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약이 관계를 만들지만은 태국은 관계가 계약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과 의계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Y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합장하면서 표현하는 그 인사는 첫 마디의 말보다 값지다. 그래서 태국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고맙다 할 적에 뭐 백골난망이다 열심히 고마운 뜻을 구두로 전하는 것보다는 정중하게 고맙다는 표현을 Y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 다음에 왕실과 승려에 대한 존경과 경의 표현. 이 합장에서 인사할 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손의 위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Y를 통해서 인사하는 방법 이걸 익혀두면은 필요한 때 더 태국인에게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 시에 직급과 연장순의 의견 청취 및 경청. 그래서 태국도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어른을 존중해주는 경로사상이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의계와 예절을 중시하는 관계 중심 사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5번째,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소통하라. 긴장된 상황에서도 유머와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자. 태국인들은 웃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웃을수록 좋은 거죠. 일소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웬만한 상황은 재미있게 이끌어가고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공식 모임, 협업 안에서도 즐거움을 공유를 해. 그래서 꼭 어떤 거기에 들어보면은 그 오락, 그 다음에 여흥, 이런 순서가 들어가서 모든 행사는 태국 사람들이 끝냈을 때, 재밌었다. 이게 가장 좋은 평가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금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공격적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좀 엄숙하고 존엄하고 또 진지하고 이런데 태국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맞는 말보다 기분 좋은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가 좀 충돌하는 거기서 생겨나는 금기사항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비판하거나 모독하지 말 것. 태국 사람들에게 어쨌든 국왕은 어버이와 같은 존재.
국가 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실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는 건 이건 태국인의 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은 일단은 형사법의 저촉을 받는다. 그 다음에 불교 승려를 경시하지 말 것. 태국인들의 정신세계 밑바탕 가치 판단 기준은 불교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승려를 경시하는 건 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교의 승려는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 계층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공항에서 탑승 대기실 여기에 보면은 승려의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 여성들은 승려와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승려는 존중받고 있다. 따라서 불교나 승려를 경시하지 말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왕실, 그 다음에 불교, 이건 태국인들의 존중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왕궁이나 왕의 별장, 그 다음에 사원, 그 다음에 법당이나 불당 이럴 때 들어가 보면은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가지 못하고 민소매를 입고 들어가지 못하고 특정한 장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전부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착된 거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망신 주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미나 참석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이 아마 전날 발표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잤는지 하품하는 걸 제가 뒤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 남자분이 그 여자 하품하는 걸 보고는 오호 린까이소이짱 이래요. 목젖도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의 형식을 빌었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중하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여자가 하품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망신 주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분노를 드러내거나 큰 소리로 언쟁하지 말라. 요즘에는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드라마도 봐도 그렇고 보면은 요즘에 뭐 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공공 장소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사장 나와봐라, 뭐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소리내면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하는 거 태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와 유사한 그 언행을 하게 되면은 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두려운 장면이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끝으로 머리를 함부로 만지거나 발로 가리키지 말 것. 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정수리 여기에는 영혼이 여기에 머무르는 장소, 그러니까 티숭 높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발은 티땀 낮은 곳 돼가지고 머리는 함부로 만지거나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때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앞을 지나갈 때도 내 머리를 상대방 머리보다 아래로 낮추어서 지나가거나 낮추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의 전통적인 예절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의 내 앞을 고개 꼿꼿이 하고 지나가면은 마치 그 사람이 내 영혼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불쾌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로 사람을 툭 치거나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발로 물건을 가리키거나 물건을 발로 밀어서 전달하고 하는 건 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래서 태국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금기사항 여기 적어 놓은 거 좀 우리가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우리가 현황을 보면은 한국과 태국 간 서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태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는 관광과 투자 확대죠. 그래서 매력적인 자원과 소비 시장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생산 기지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망 거점,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 교육, 교류를 확대했다. 이제 과거에는 한국 전쟁 때 태국이 참전을 하고 이러면서 정치, 군사적 관계에서, 그 다음에 경제 교류 관계,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문화 교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태국에, 한국어를 태국에 많이 전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인들은 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취업 및 경제 교류, 코리안 드림이라. 그러니까 한국에 취업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몇 년 힘들게 저축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태국에서 삶의 질을 좀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에 태국에 상륙했는데, 처음에는 보고 즐기는 한류에서 지금은 학습하고 탐구하는 한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 그 다음에 한국 역사, 전통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4만 8천 명 정도가 매년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2016년부터는 대학 입시 시험에서 한국어가 선택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8개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태국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숫자의 한국학 학자들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K 콘텐츠 및 한류 열풍, 이른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거. 그래서 K-팝,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태국인들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특히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이 한류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본명보다는 닉네임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태국에서 닉네임을 한국어로 쓰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리 곳곳에 가보면은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한국식으로 머리를 손질해 주겠다, 이런 입간판 이런 게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점도 많이 공급이 돼서, 그래서 K 콘텐츠 한류 열풍, 이거에 태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쉽게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류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국을 국왕의 역할과 위상, 그 다음에 태국의 불교 문화, 그 다음에 태국인의 국민성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끝으로 마무리하자면 태국은 우리와 다른 문화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관심과 탐구가 양국의 더 큰 교류로 이어진다. 이걸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면은 불교 사원은 각 마을마다 최소 하나씩 있는 건가요? 지역에서 지방 관리가 했던 일들도 태국 불교 사원에서 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태국 전역에 35,000개 안팎의 불교 사원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유학했던 대학이 있는 곳이 태국 남부 빠따니주에 있는 송클라 대학교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의 지역 주민의 87%가 지금 아마 더 높아졌지 싶은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말레이계 태국인이죠. 그러면은 그곳에 가면은 그럼 불교 사원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데 빠따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가 87.5%가 살아가는 태국 남부를 하더라도 불교 사원 찾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아침을 탁발로 시작하는 태국인 불교 신자들이 탁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출가 수행을 유학생활 초기에 큰 마음 먹고 열흘 남짓 제가 머리 깎고 들어가서 출가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아침 6시에 되면 승려들이 기상을 해서 조별로 나누게 됩니다. 한 6개, 7개 주로. 그러면은 그 마을 전체를 한 집도 빠지지 않고 6조가 나누어서 한 바퀴 돌아야니까 탁발을 해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태국에서 불교 사원이 없어서 혹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 불교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곤란하다, 이런 지역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지대 산악 지역이 많은 곳에 고산족들이 살고 하는 아주 소규모의 마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태국의 불교 사원은 곳곳에 다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서 절하는 동작이 인상 깊었는데 태국의 절 동작의 유래가 궁금해요. 저도 여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마도 이 합장 배례하는 문화는 인도에서 넘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걸 추적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문화 넘어온 게 많은 것처럼 이건 태국적인 것이다, 태국의 것이다 하더라도 뿌리를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인도 혹은 힌두교 바탕으로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장해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 건 태국뿐만이 아니고 캄보디아나 인근 대륙부 동남아에는 모두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 기원은 인도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추후에 이런저런 의미가 부여될 수는 있겠죠. 저도 옛날에 얼핏 그냥 듣기에 하나의 설인데, 하나는 부처의 마음, 이쪽은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건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일단은 태국 사회에 들어와서 태국화된 부분은 이 높이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이 이렇게 합장해서 인사를 하면은 반드시 받는 사람도 똑같이 합장해서 인사를 받는 것이 태국 예절이다.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 사원에 있는 석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국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의사 이런 것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한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초를 끓여서. 근데 태국의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르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태국에서 역사적으로는 일정 부분 와포 사원 등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밀려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돈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보면은 약학대학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수원루카 차트에서 그 상당히 넓은 공간에 여러 가지 약초, 나무 이런 걸 그 안에서 재배하고 관리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학명과 효능 이런 걸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고, 제가 북부지방에도 한 대학에 가서 한 2달 동안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봐도 한의학을 따로 연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피상적으로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양의학에 밀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대학이나 아마 학술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일반화,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하는 강의라서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